반갑습니다. 사회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박태천입니다. 저는 7급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우리 9급의 사회 경제 파트는, 전문적인 그 내용으로서 제가 맡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홀수달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죠. 4416. 14시간 동안에 요 경제를 하는데, 참 여러분 사회 안에서 경제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도표도 나오죠. 계산 문제도 간혹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데, 그 경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을 계속 숙달하면은 그렇게 점수 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딱 5문제씩 맞추는 것 같고, 서울시는 8문제 나왔더라고요. 서울시는 어제 아래 6월 달에 쳤잖아요. 서울시에는 사회 파트에 8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그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시는 사회 안에 경제 문제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를 목표로 한다면 경제 파트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 8문제나 나오니까. 근데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5문제씩 딱딱 맞춰서 이제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같은 사회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다 그 사회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경제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를, 그 5문제 이런 거를 잘, 다 맞춰주면은 아주 그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예. 좀 어렵긴 어렵죠. 경제 파트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수요 공급이니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면은 좀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 그러느니 하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오픈북 시험 비슷하게 주로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옵니다.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계속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잘 삶아 먹자, 잘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대비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 경제 파트는 강의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봐야 돼. 여러분, 내년 수험 준비 아닙니까? 그죠? 내년이니까 시간 많이 남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요번 달에 이제 강의 끝나지, 전체 강의를 요번 달에 다 합니다. 4주 동안 다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럼 문제 풀어보고, 기출문제들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비가 다 되니까, 처음에 경제 파트가 어렵다 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 알겠죠? 자, 책이 이 출판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원본입니다. 책 원본인데 페이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요일 좀 책이 나온다니까,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그 책으로 하고, 오늘은 요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네. 자, 1장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요, 우리 책에 제가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이 있죠.
설명하는 파트만 좀 보되 설명 안 하는 부분은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책이니까 쓸데없는 거 막 갖다 놨어요. 예? 우리가 시험 치는데 시험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책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하는 부분은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장별로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던데, 뭐 확인 학습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최종 점검 문제, 그 문제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복습 이후에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도록 합니다. 뭐 그 문제도 굳이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시험 칠 때 가면은 4월 달에 이제 우리 국가직이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또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 특강, 또 예상문제 특강 이런 거 문제 풀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문제들만 다 소화해도 되고요. 아니면 난 조금 욕심이 있으면 이 책, 어차피 책이니까 책에 요 장별로 나와 있는 뒤에 문제들 한번 보면서 공부하면 되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볼 때는 수능에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자료 갖다 놨어요. 수능에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뭐 봐도 좋습니다만은 뭐 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문제는 보고 가겠다. 문제 보면서 좀 더 이론을 더 이해하겠다 하는 분은 뭐 시간이 좀 나고 하면은 그 문제 좀 풀어보고 가시면 되고, 나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렇다면 안 풀어도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은. 근데 강의 듣는 내용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외워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사회 과목이라는 안에 이제 사회 문화 있고 정치 법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예? 근데 경제는 외워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외워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경제는 외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외워서 접근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이제 내용 모르겠다. 이거 외워버리죠, 그냥. 그게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제 문제는. 예.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 같은 것들, 뭐 생소한 용어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수요, 공급, 탄력 성인이 뭐니, 이제 용어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들도, 기본들 용어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용어들은 다 알아야 돼요.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용어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이해인데, 자, 지금 214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 이제 2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경제란, 이제 일단 시험 안 나오는데, 지금 경제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경제라는 게 뭐냐, 그렇게 한번 보면은, 경제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여러 경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요 경제 객체가 이제 경제재라 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재는 희소한 자원만이 경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희소재만이 경제 활동의 대상입니다. 희소한 자원만이. 그럼 우리가 희소하지 않은 거는 자유재라 하는데요. 자유재는 경제 활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희소하지 않고 풍부히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일반 공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은 경제 활동의 대상이 아니고
희소한 자원만이 경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경제 대상입니다. 하여튼 경제 주체들이 이런 희소한 자원인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여러 경쟁해야죠. 생산 행위도 하고요. 자, 붕어빵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붕어빵을 소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벌어가기도 하고 소득 분배가 이제 소득을 벌어가는 행위입니다. 소득 분배 행위 여러 가지 경제 행위를 하는데 이런 하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자, 뭐 경제가 뭐냐 이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 경제 주체의 종류들, 경제 객체의 종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제랑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 경제 활동하는 주체는 누구 있나? 경제 활동하는 주체는 자, 이런 식. 우리 소비 주체, 뭐 소비만 하는 게 아니지만 보통 이제 가게, 소비자를 대표로 합니다. 가게.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생산자 주체인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해외인, 해외국가 뭐 이런 게, 해외인. 이렇게.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있고요. 여기서 가계와 기업이 결합되는 이제 민간 경제랍니다. 가계와 기업만 있는 경제는 민간 경제. 그리고 이제 정부가 들어가면 정부까지 결합되면은 국민 경제. 해외까지 이제 도입되면은 국제 경제 혹은 개방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경제 활동 주체들입니다. 요 네 명은 이제 단독 개별 주체들이고요. 요거 세 개는 이제 두 개 이상 결합된 경제들입니다. 두 개 이상 결합된 경제들이 민간 경제, 국민 경제, 국제 개방 경제 이렇게 부르죠. 이건 이제 경제 주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객체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희소재의 종류들, 경제재의 종류들을 좀 쭉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 216페이지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재화, 서비스, 재화는 손에 잡히는 유형의 경제제, 유형. 알죠? 이제 이 서비스는 무형의 경제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이 강의는 서비스죠. 붕어빵은 유형이 재화지만은 이 강의 생산은 서비스죠.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생산재냐, 소비재냐, 이렇게 또 분류되기도 합니다. 경제재를 여러 가지 그 분류를 합니다. 생산재냐, 소비재냐, 이렇게 분류하는데, 생산재가 뭐냐면은, 이거는 책이 없죠, 이거. 적어놔야 되겠죠. 생산재와 소비재로 분류되는데, 생산재는 생산자가, 이제 주체는 생산자가 X를 사용합니다. X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Y를 생산하기 위해서 X를 사용할 때, 이 X가 생산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기업가가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혹은 뭐 밀가루, 팥,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밀가루, 팥 이런 것들이 생산재입니다. 그럼 소비재는 이제 우리 소비자가 X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 자체가 뭐 다른 거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사용 자체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소비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밀가루라도 같은 밀가루입니다. 붕어빵 기업이 사용하는 밀가루는 뭐요? 생산재죠. 여러분 집에 있는 밀가루는 뭡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밀가루는 이제 수제비 해 먹고 칼국수 해 먹고 뭐 그런 거 하면
있죠, 밀가루. 그거는 소비재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책은, 지금 이거 같은 책이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무슨 죄입니까? 저는 강의를 생산기 위해 사용하니까 생산재입니다. 여러분 책은 소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고 너는 생산자예요. 저는 강의를 생산하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소비하는 소비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목적으로 책을 사용하니까 소비재고 나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사용하니까 생산재입니다. 같은 재화라도 생산재가 될 수 있고 소비재가 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는 생산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생산재죠. 지금 생산재입니다. 근데 집에서 이거 가라오케 시설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놀기 위해서 이걸 구입했다. 소비재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용어인데, 생산재, 소비재. 그리고 생산자가 생산재를 구입하는 행위를. 여러분, 자, 붕어빵 기업입니다. 저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기계 사들이고, 밀가루 사들이고, 팥 사들이고, 이런 거를 뭐 한다고 할까요?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투자한다. 이렇게 부르죠.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투자한다. 여러분, 투자라는 말이 소비 투자라면 우리 뒷파트에 가면 거시경제학 쪽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이 투자한다는 말 여러분들이 정권 투자하자, 부동산 투자하자 이런 거 알고 계신데 큰일 납니다. 원래 본연의 투자는 붕어빵 기업이 공장 짓고 기계 사들이고 밀가루 사들이고 이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정권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신축 부동산을 사면은 신축 아파트를 산다든지 신축 공장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투자입니다. 근데 기존 건물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니고요. 주식도 신주식을 사는 게 투자지 기존 주식 사는 거는 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경제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뭐 구분이 돼야 되겠죠. 밖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요. 주식 투자로 가자, 부동산 투자로 가자 이럴 때 기존 부동산이나 기존 주식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주식 사는 거는 진주를 사야 되고 또 부동산 같은 거는 신축 건물을 사야 투자지 기존에 있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투자가 아니고 아까 내가 금방 했잖아요. 붕어빵 기업이 밀가루 사들이고 기계 사들이고 이게 투자입니다. 그게 본인의 투자입니다. 자, 우리 학원이 개원을 하고 책상 사들이고 분필 사들이고 칠판 사들이고 마이크 사들이고 이게 전부 다 투자다. 투자. 알겠죠? 투자라는 용어 이제 그렇고요. 그럼 소비자가 소비재를 구입하는 행위는 요거는 소비한다라고 하죠. 소비한다. 컨슈션 한다. 요거는 투자한다. 인베스먼트 한다. 컨슈션 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구사하죠. 자, 여러분 소비한다, 투자한다 이 용어는 나중에 자주 나옵니다. 소비한다, 투자한다. 두 개 다 물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물건을 사는가 이겁니다. 생산자가 생산재를 구입하는 행위냐, 소비자가 소비재를 구입하는 행위냐, 이게 이제 소비한다, 투자한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단용재, 내구재 이렇게. 이거는 뭐 잘 아시죠? 한 번 쓰고 없어지면 단용재,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내구재죠. 여러분 자동차는 내구재입니까, 단용재입니까? 자동차는 내구재죠. 여러분 붕어빵은 내구재입니까, 단용재입니까? 단용재죠. 붕어빵 먹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단용재, 내구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데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냐, 보완재냐. 요거 쉽게 생각하십시오. 대체재는 X 아니면 Y 쓰자 이겁니다. X 아니면 Y를 대체 쓰자. 자, 술 먹을 때 소주 아니면 맥주 먹자. 밥 먹을 때 밥 아니면 고기 먹자. 밥 아니면 과일 먹자. 밥 아니면 빵 먹자. 이런 거 대체.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거 아니면 이거 쓰자. 그럼 예를 들게요. 소주 대신에 맥주 먹을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보완재는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같이 사용되는 거. X하고 Y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신발의 오른쪽 짝, 왼쪽 짝. 안경 알고 안경테.
커피와 설탕, 커피와 프림,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니까 블랙 커피 마시는 사람은 보안제가 아니겠죠. 블랙 커피 마시는 사람은 설탕하고 커피가 보안제가 아니지만 설탕 커피 마시는 분은 커피 탈 때 이제 설탕을 저는 설탕 커피 마시거든요. 블랙 커피 안 마시고 그래서 커피와 설탕 이런 거 보안제. 예. 그럼 여러분 국내산 자동차와 수입산 자동차는 대체제입니까 보안제입니까? 대체제죠. 그럼 자동차와 휘발유는 보안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보안제죠. 이제 알겠죠? 근데 이거 이제 뒤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미리 좀 본 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본 건데, 근데 이제 경제에서는 대체제다 보안제다 해놓고 뭐만 물어보냐면 딴 거 안 물어봐요. 대체제다 보안제다 해놓고, 여기 두 개가 대체제다 해놓고요. 소주 가격이 올랐다. 소주 가격이 올랐다. 맥주 소비 어찌 됩니까? 대체제니까 소주 가격이 오르니까 맥주 먹는 거죠. 소주 안 먹고 맥주를 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 보안제다 해놓고 커피 가격이 올랐다. 커피 가격이 오르면 설탕의 소비는 어찌 됩니까? 같이 떨어지죠.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안 먹잖아. 그럼 같이 먹는 설탕도 소비가 줄어듭니다. 주로 이 내용만 분석합니다. 이 내용만 물어봐요. 대체제다 해놓고 한 제와 가격이 움직이면 다른 제와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보안제다 해놓고 한 제와 가격이 움직이면 다른 제와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은데 나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나 소주 대신에 소주 가격 오르면 맥주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거 뭐 아주 쉽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제 분류에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게 있어요.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구분한 게 있는데 정상제는 이제 상급제라 하기도 하고요. 상급제, 열등제는 하급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이 변화됐을 때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의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이 증가됐을 때요. 그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 혹은 소득이 떨어지면 줄이고 소득이 늘면 늘리고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가 정비례하면은 정상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소비를 줄여버리고 소득이 떨어질 때는 소비를 늘려버리고 요거 이제 소득과 소비가 역비례하면은 열등제라고 합니다. 양방향으로 다 정의됩니다. 양방향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은 늘리고, 소득이 내려가면은 줄이고, 이게 무슨 죄요? 그 사람한테 정상제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이 증가되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어. 소득이 작아지니까 돼지고기를 먹어. 그럼 돼지고기가 그 사람한테 무슨 죄? 열등제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가지고 정의되는 게 정상제, 열등제라고 합니다. 자, 요거 좀 이제 알아두고요. 요 노란 거는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요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나중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소개했을 뿐입니다. 경제제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지금. 자, 요건 대체제나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 이런 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그림 3개 나오는데 그림 제일 위에 그림만 갖고 공부하면 돼요. 이게 이제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연관 관계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기 혼자 경제 활동하는 거 아니죠. 가게가 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과 연계돼서 막 정부도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경제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자는 거죠. 요 제일 위에 그림만 보면 됩니다. 일단 여기 이제 가게와 기업하고 이제 연결고리인데 경제활동이 어떻게 연관되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요거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간혹 시험에 나와요. 이 그림 내 가지고요. 간혹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름. 제가요 요거 출제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면 별표 한 2개, 3개 해놨어요. 3개. 출제 확률이 높은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출제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다는 거 딱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별표 한 3개 딱 해놓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예?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그 관련 문제들, 유사한 문제들 집중적으로 풀고 그러면 되죠. 자, 요 그림은 경제 유기적 관계인데 간혹 나온다. 간혹 한 20년 만에 한 번.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제 경제를 공부해야 되니까 요거 약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요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출제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경제 주체들 간 관계랄까요? 그냥 경제 주체들 간 관계. 제일 중요한 게 가게와 기업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기업하고 가게,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게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하고 기업이 생산자인데, 그러면 이 둘이가 요 생산물 시장에서, 자, 생산물 시장입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죠. 예? 여러분, 우리 학원도 생산물 시장입니다. 학원도 생산물 시장이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점심 사 먹으면 점심 뭐 이런 거 그 다 생산물 시장이고, 자동차 시장, 의류 시장, 뭐 주위 보면 뭐 생산물을 사고 파는 시장. 이게 생산물 시장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붕어빵 시장이라 합시다.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빵을 만들어 팔죠. 여기 이제 실물 흐름, 화폐 흐름 잘 보세요. 그 실선이 실물의 흐름이고, 점선이 화폐 흐름입니다. 화폐 흐름. 자, 여기에 실선이 딱 돼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물을 공급을 하죠. 빵을 공급합니다. 생산물은 기업이 공급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게가 그 빵을 사 먹죠. 이렇게. 빵 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실물 흐름이고 빵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빵을 사 먹죠. 그러면 그 반대로 돈이 흐르겠죠. 우리 빵 사 먹으면 돈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저는 노란 걸 하겠습니다. 그 점선은 노란으로 이제 빵 사 먹고 돈을 지출할까? 지출한다고. 소비 지출한다. 예. 그러면 이제 빵을 100원치 사 먹었다 합시다. 그럼 100원을 갖다가 지출했다. 그럼 그 100원은 이제 기업이 벌어가는데 그걸 뭐라 하죠? 우리는 빵 사 먹고 100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은 그 100원을 벌어가죠. 수입. 기업의 수입액이라 합니다. 수입. 이렇게. 다음. 근데 이제 생산물 시장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기업하고 가게는 생산물 시장, 빵 시장에서 만나기 전에 그 배후 시장인 생산 요소 시장에서 또 만납니다. 요 배후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산 요소에는 우리가 잠깐만요. 빵을 만들려면은 이제 원료 중에 대표 이제 밀가루입니다. 뭐 팥 이런 거 제외하고. 자, 빵을 만들려면 기업이 밀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원료. 그 밀가루에다가 생산 요소 4개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밀가루만 있어가 빵이 안 만들어집니다. 생산 요소 4개가 결합돼야 되는데, 생산 요소 4개는 노동, 제일 중요한 거죠, 노동.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자본. 그 다음, 장소도 있어야 되고, 토지.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소 없는 데 있어요. 장소, 토지. 그 다음, 경영활동. 기업활동이랄까요? 경영. 이게 4개가 생산요소인데, 요 생산요소하고, 요 생산요소에 잘 기억해서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 경영활동. 이 4개가 생산요소인데, 요 4개하고 밀가루하고 결합이 돼야, 밀가루는 요 기업이 이제 요 제빵기업인데, 요거는 밀가루는 이제 다른 기업, 제분기업한테 사옵니다. 밀가루는 이제 다른 기업한테 사오고 밀가루하고 요 생산요소 4가지가 결합이 돼야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밀가루는 뭐 다른 기업한테 사오지만 생산요소는 어디서 사오죠? 가게한테 사옵니다. 가게한테. 생산요소는 공급자가 가게입니다. 자, 생산요소는 여기 이제 요소 수요, 기업이 요소를 수요합니다. 생산 요소를 수요하고요.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는 거죠. 우리 가게 중에 노동자는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한테.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이 뭐예요? 정부한테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노동자거든요. 근로자거든요. 근로자. 그래서 정부의 노동을 팝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죠. 정부. 이렇게. 하여튼 가게 중에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가게, 또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가게, 땅이 있으면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가게, 그러니까 경영활동을 제공하는 가게가 있단 말입니다. 요소는 공급을 가게가 합니다. 기업한테. 기업은 생산 요소를 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에 대한 돈이 이제 그걸로 움직이겠죠? 자, 요소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 기업은 돈을 지불하겠죠? 자, 그러면 그게 돈이 돌아서 가게로 들어오겠죠? 요게 이제, 자, 잘 보세요. 노동을 제공한 가게는 기업한테 임금을 벌고, 돈을 빌려준 가게는 이자를 벌고, 기업한테서 이자를 벌어들이고, 토지나 건물을 빌려준 가게는 임대료를 해야 되고, 지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 지대를 벌고,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제공한 가게는 이윤을 사업소득이라 하기도 하고 이윤을 갖다가 이제 벌어오죠. 이렇게. 요거 이제 요소, 지불에, 요소에 대한 대가 지불한 돈이 요 가게한테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소득으로 획득됩니다. 이게 요거 벌어오는 게 소득 획득, 소득 분배행위라 합니다. 요 가게가 기업한테 요 4개를, 요 생산 요소를 4개를 제공하고요. 요 그에 대한 대가를 벌어오는 것을 소득 분배행위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게와 기업은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생산물은 요 빵이고 빵. 이렇게 수요 공급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둘이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제 20년 만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요 실물 흐름이냐 화폐 흐름이냐 이런 거. 여기 하살표 딱 해갖고 여기 돈의 흐름이냐 실물 흐름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거든요. 또 여기 생산물 시장에 여기는 뭐가 빵이 수요되고 빵이 공급되고 빵이 수요되고 이거는 뭐 요소가 이런 거 이제 알면 됩니다. 그냥. 자,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부도 넣어볼게요. 정부는 여기 가운데 딱 넣고요. 정부는 주로 이제 우리한테 뭘 제공해 주죠? 나중에 공부하는 이제 국방, 치안, 도로 이런 거를 만들어 주죠. 이걸 이제 공공재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는 기업한테도 실물이죠. 공공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요. 그 대가로 뭘 받아가죠? 조세, 세금, 조세를 받아. 텍스를 받아가죠. 기업한테 텍스, 또 가게한테 텍스를 받습니다. 텍스는 돈이죠. 돈이니까 돈의 흐름, 노란 거. 공공재는 실물이니까 하얀 거, 이렇게 해서. 네. 그럼 해외는요? 자, 개방경제. 이거 이제 미국에 우리가 수입을 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죠? 가게 쪽보다 기업 쪽으로 해놓으면 좋겠네. 그죠? 주로 기업이 수입하고 수출하죠? 우리 가게도 수입하잖아요. 우리 가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역을 협정하고 무역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수입 품목을 사잖아. 미국산 쇠고기를 사면 그게 수입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물건 안 사 먹고 미국 쇠고기를 사 먹으면 그게 이제 수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이제 쇠고기를 수입한 무역상이 있겠죠. 무역상이 이제 수입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딱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걸 이제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이제 해외 뭐 그거는 어디든 해놓으면 되는데 이제 수입, 수출 이렇게 우리는 수출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수입이고. 자, 참고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217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218페이지는요. 218페이지는 지금 안 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219페이지 안 봐도 되고요. 22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220페이지에 요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밑에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이 정가율 자료 해석하는 건데요. 이런 거 자료 해석 그게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증가율 이렇게 숫자를 주고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경제에서 한 문제 정도 오는데 특히 이러면 헷갈리는 게 이 증가율에 대한 이 해석입니다. 요 보면은 지금 그림이 그 GDP는 나중에 배웁니다. GDP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인데요.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3년부터 이렇게 증가율이 쭉 했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증가율이 5%, 2003년부터 나는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3년, 요 국민소득 증가율. GDP 증가율이라는 게, GDP가 나중에 공부하는 용어인데, 국민소득입니다. 이 증가율이라는, GDP 증가율이든 무슨 증가율이죠. 증가율이라는 개념을 공부해야 돼요. 증가율이 지금 2003년도에 증가율이고, 우리 책에는 5%로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하기 쉽게 10%로 하겠어요. 10%.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증가율을 10%. 2005년도 증가율은 우리 교재에는 3%로 되어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5%로 하겠습니다. 5%. 그 다음에 2006년에는 0%, 2007년도 0, 2006년에 증가율이 0%, 2007년도에 증가율이 0%,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5% 되어 있죠. 우리 책에 마이너스 3% 된다는데 저는 마이너스 10%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9년도에 증가율 0%. 자, 이렇게 하면 증가율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절대액으로 내가 써볼게요. 절대액으로.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 증가율이 10, 15, 0, 0, 마이너스 10, 0. 이 개념이 절대액으로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절대액이. 그러면 요 국민소득 절대액으로 요 앞에 2002년도에요. 우리 국민소득이 100이라 해볼게요. 100. 자, 그럼 여기는 2003년도에는 절대액으로 국민소득이 얼마란 말입니까? 110이죠. 100에 10%가 증가됐잖아요. 그럼 100에 10%가 10이니까 110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0% 증가, 이건 얼마란 말입니까? 절대액으로는. 110에 10%는 11입니다. 11. 그럼 11이 더해지니까 121이라는 겁니다. 121. 그 다음에 여기 5%죠. 5%. 요거 5%가 얼마죠? 5%는 계산하기 힘드네. 얼마요? 121에 0.05, 5 곱하면 돼. 0.05 이렇게 5%구나. 1호는 5, 2, 5, 10, 6.05죠? 6.05. 그러면 여기 6.05를 더하면 되잖아요. 6.05. 맞죠? 여기서 5%가 증가됐으니까 여기 6.05 더하면 127.05. 복잡해지네,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요거 조심해. 0%다. 증가율이 0%다. 이거 뭐예요? 절대액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절대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0%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0%는 게 127.05. 그 다음에 여기도 127.05. 똑같아요. 지금 05, 06, 07년은 국민소득이 다 똑같네, 절대적으로. 127.05. 그 다음에 여기서 10% 떨어지네. 숫자 계산하기 힘드네. 여기 10% 떨어졌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절대액이 내려가겠죠? 절대액이 내려갑니다. 근데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10% 얼마요? 12.705죠. 12.705. 그거 빼면은 12.705. 뭐 대충 계산합시다. 12.705 빼고 12만 뺍시다. 그러면 12만. 12면 115 정도 되게 약 115. 여기 0%니까 이것도 약 115란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고 요 절대액을 여기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증가율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증가율이 10%로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이거를 절대액이 내려가는 거라 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액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지. 절대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증가율이라는 것은 양이면 계속 절대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0이면 같다는 거죠. 0%는 여기 절대액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근데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절대액이 다운되죠.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절대액이 다운됩니다.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고요. 이런 것만 잘하면 자료 해석에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세요. 221페이지 볼 거 없습니다. 222페이지도 볼 건 없는데, 그 222쪽에 자본주의 시장의 발전,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그거 조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그 밑에 박스 있죠? 자본주의 체제의 변천 과정입니다. 우리가 중세봉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본격적인 자본주의는 아닌데, 그 중간 단계의 그 자본주의가 상업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업자본주의가, 우리 여기는 중세봉건제고,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인데, 그 중간 단계 상업자본주의, 그 중상주의라고 하던 식입니다. 상업을 중요시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금지하여 금을 많이 끌고 모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던 주의인데, 이게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거고요. 수출은 보상, 수입은 금지, 금을 많이 끌고 모으려 했던 주의입니다. 정부 적극 개입이고 보호무역을 아주 강요했던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태어났는데요. 그냥 산업자본주의. 우리 이제 자본주의는요, 이게 시장주의로 가는 것이고, 정부는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정부 방임. 시장 논리로 가자는 게 원래 자본주의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말이죠. 이게 또 시장주의로 가고 정부는 방임하고 하니까 이 자본들이 막 뭉쳐가지고 막 폐단을 일으키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가 탄생해서 폐단을 많이 가져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년대랄까요? 30년대 대공황을 겪었죠. 대공황을 겪었거든요. 이 대공황의 결과가, 이 대공황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이 자본주의를 너무 방임했기 때문이다. 독점 자본이 폐단을 일으키고 이래서 이런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안 된다. 자본주의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혼합경제체제, 수정자본주의를 하기도 하고 혼합경제체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혼합경제체제입니다. 혼합경제체제라는. 시장으로만 가니까 이런 대공황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라든지 심각하거든요, 이게. 소득 불평등 문제도 나오고 대공황도 나오니까 이제 정부와 개입해서 고치자. 이런 그 수중 자본주의, 혼합 경제 체제가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가 요 체제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잘 되는 거는 시장으로 가고요. 시장이 못하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불평등, 소득 불평등과 경제 불안, 대공황이 경제 불안정이거든요. 이런 거 시장이 못하니까 그런 걸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나가고자 하는, 이 정부가 개입하는 건 사회주의 기법이,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도 개입하는 거죠. 개입해서 시장이 못하는 단점을 고치자. 이래서 이제 수중 자본주의를 하기도 하고 혼합 경제 체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달돼 왔죠. 이렇게. 근데 우리 책에는 그 뒤에 이제 신자유주의를 했는데 그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다시 시장 체제로 가자는 건데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혼합 경제 체제고 수중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또 이 너무 또 정부가 막 개입하니까 향수가 있어가지고요. 옛날 시장 체제로 가자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거지 지금이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으로 가자, 시장 논리로 가자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이 간혹 대두되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완전히 방임으로 가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 혼합 경제 체제인데 수중 자본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또 너무 정부가 개입하고 하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유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말인 그 자유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 자유주의는 그 방임 사상이라 보면 돼요. 요거 자유 방임 사상. 그건데 그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 또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참고로 이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쭉 넘어가세요. 223. 뒤에는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223, 224, 이제 225에 봐야 될 게 나오네요. 예. 225페이지에 기회비용이 나오죠? 이거는 봐야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